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자, 오랜만에 돌아온 명예와 수다 김철중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유, 김철중 기자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고 해서 조신하게.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 아니라 조선일보 독자로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명수다를 우리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 2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2달 더 되지 않았나요? 더 됐나요? 3달인가요? 청취자분들 중에 특히 특이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유난히 또 명수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철중 선배를 막 왜 안 나오냐? 명수다는 폐지됐냐? 내가 어디 행사에 갔는데 어떤 그 간호사인지 하여튼 오더니 명사를 너무 잘 듣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실제로 봐서 너무 영광이라고 사진을 막 찍어. 진짜.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라디오도 네. 상당히 그 이렇게 일반 영화 스타처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같이 사진 찍자고 하신 걸 보면 다행이네요. 네. 실제로 보니까 듣던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시네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돌아오신 오랜만에 돌아온 명수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하나요? 아무래도 요새 또 날도 춥고 겨울이 되면 뭔가 좀 따뜻한 국물도 찾게 되고 입이 심심하니까 막 주전부리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이 찝니다. 얼마나 슬픈가요? 여름 내 열심히 빼놨던 살이 겨울에 찌거든요. 약간 쪄도 티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옷도 또 두툼한 걸 입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체중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는 저탄수 고지방 식이요법도 좀 인기가 있고 해서 비만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써니가 자기가 궁금해서 오늘 주제 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살이 찌는고 살이 빠지는 것에서부터 비만 시술까지 그렇죠. 비만에 대한 모든 것 네. A부터 Z까지 오늘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게스트는 365 MC 비만 클리닉의 최규희 원장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365 되게 여기저기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365 MC 노원점에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들 물어볼 것 같아. 왜 이 365 MC가 무슨 뜻이에요? 365일 뭐 하자는 거예요? MC가 뭐예요? MC? MC는 우리가 MC인데. 그 뭐야? 사실 이게 몇 가지 뜻을 품고 있는데요. 네. 가장 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메디컬 센터고요. 그리고 이제 허무하네요. 뭐 비만 쪽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저희 이제 환자와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most convenient.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냥 막 찐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찐 거야 그냥. 그냥 부르기 좋게. 그러니까요. 그냥 지어놓고 뜻을 찾은 거야.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막 지어낸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진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발음이 부르기 좋게 그냥 뭐 그렇죠. 사실은 그냥 메디컬 센터를 생각했을 때 모르지 진짜로. 그 365도 의외로 365일 아니고 뭐 지점을 365개까지 늘려보겠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뭐 다 말씀드려도 된다면 이제 365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컨셉이 365일 진료하는 진료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진료를.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면서 연중무휴 뭐 이런 개념으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365일이 의미보다는 36.5도 따뜻한 그런 병원이란 뜻도 있고요. 네, 그리고 360도로 이제 그 체형을 관리해준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붙여놓고 뜻을 만들고 계신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미슐랭 가이드의 캐릭터 같이 생긴 그 몽글몽글한 개는 네네 그린 거죠. 지방이 네 거기서 그 병원에서 만든 캐릭터죠. 네, 지방이. 개는 이름이 있습니까? 네, 개 이름이 지방이. 그냥 지방이. 그냥 지방이. 여기는 이름 네이밍이 다 심각하다. 그게 뭐 고민 안 해. 깊게 고민하시지 않네요. 네. 어머하네요. 근데 그게 먹힌다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최규희 원장님을 소개하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원점 원장이시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경희대 의대를 나오시고 석사, 박사까지 했죠. 그다음에 대한비만 미용의료학회, 미용치료학회 치료학회 송무의사고 지방흡입학회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대한지방흡입학회가 있습니다. 네. 대한지방흡입학회. 네. 야, 이름이 아주 굉장히 적나라한 것 같아. 거기 상임이사십니다. 그래서 비만 관련된 치료뿐만 아니라 시술도 네. 두루두루 하시고 여기 2010년도 슈퍼모델 선발대회 심사위원 이런 거 혹시 바쁘시면 저한테 좀 대신 가줄 수 없냐고. 네. 뭐 제가 굳이 뭐 그렇게 부탁한다면 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해야죠. 그다음에 저서 활동으로는 신나게 먹고 10kg 빼기, 바디 쉐이핑, 뭐 팻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 여우들의 S라인 시크릿 노하우 뭐 이런 책들을 다 쓰신 거예요? 네네. 오, 야. 이게 현대 요즘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 살, 지방, 비만 이게 하나의 큰 비즈니스야. 어? 네. 이렇게 막 신나게 먹고 10kg 빼 이런 거 쇼케이스 살볼 거 아니야 또. 그럼요. 얼마나 솔깃하세요. 그러니까 솔깃합니다. 완전히 이 비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그냥 추측인데 경제가 좋으면 비만 클리닉이 잘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제가 좋으니까 좀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 이 비만 시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또 많이 먹고 많이 시술하고. 그래서 가장 경제 상황과 민첩한 의료계 분야가 요 비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또 이제 약간 좀 역설적인 거는 사실 고도비만은 이렇게 이제 경제 상태가 좋은 사람들보다는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또 고도비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꾸로 고도비만은 아주 저소득층에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또 국가적으로도 같이 관리가 필요한. 사실 이게 비만 시술이 그때 한참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신해철 사건으로서 그 비만 시술, 그 고도비만 시술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빙하기가 됐지. 그래서 요새는 거의 안 하더라고. 뭐 위밴드 수술, 위밴드나 뭐 이런 거 아주 맞아요. 그 어그레시브한 시술들은 이제 거의 그 사건 이후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365도 이제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이제 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 중에 이제 불안해서 빼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좀 간간히 있으십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는 궁금한 게 이 지방세포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이 살이 찐다는 게 지방세포 개수가 느는 거예요? 지방세포의 크기가 느는 거예요? 둘 다. 상당히 지금 철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만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래, 네. 오케이. 그러니까 소화비만인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화비만이 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수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막 늘어나. 개수가 늘어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있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비만이 되는 거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수가 가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렇다면 이 N수를 줄여주면은 살은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네. N수를 줄이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크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크기를 줄이는 거는 다시 또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한번 크게 불고 나서 이렇게 풍선이 이제 한번 불어난 풍선은 작아져도 다시 또 불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구 원래 재밌네. 네, 풍선. 네, 그래서 수를 줄이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수를 줄여야지 그래서 이제 다시 찔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크기를 줄이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찔 가능성을 갖고 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흡입으로 뺀 곳은 다시 찌지는 않을 건데 그 세포가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찔 가능성이 없다라고 옆에 얘기 있는 못하고 지방세포가 넘어와서 살은 찔 수가 있지만 그 자리에 생기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흡입을 해서 지방세포의 수를 많이 줄이고 난 다음에는 그 부위가 이제 살이 잘 찌지는 않는데 다른 부위가 또 찔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모양이 또 체형이 바뀌는구나.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입하고 나서 나는 흡입했으니까 다시 살이 잘 안 찌겠지 하고 막 또 먹다 보면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못한 체형으로 변할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 지방세포의 여자들은 이렇게 막 이 피하 지방이 많고 남자들은 내장 지방이 많잖아요. 그건 호르몬 차이인가요? 네. 일단은 그게 이제 보통 남성형 비만, 여성형 비만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전적인 영향, 그다음에 호르몬. 나는 양성형이야.
그러니까 좀 도미넌트한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허벅지세요, 아니면 복부세요? 도미넌트한 거는 이제 복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조금 남성형.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성형 비만은 복부 비만이고요. 그리고 여성형 비만은 이제 하체형 비만.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눠볼 수 있고, 네네. 이건 이제 타고난 체형도 있고요. 근데 호르몬의 영향.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우리가 사춘기 시기가 되면 이제 여성에서 네네.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하면서 이제 힙하고 허벅지에 살이 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고, 또 세 번째 먹는 음식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복부, 뱃살이 나오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설탕, 단 음식들,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로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은 허벅지 비만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재밌는데? 확실한 거예요? 거의요. 술 때문이에요? 한 모습 아니면 보이는데? 술하고 같이 먹는 안주 때문이에요? 김철종 기자처럼 이제 술 거의 매일 드시거든요. 네. 매일은 내가 어떻게 일주일에 8번 먹고 낮에 한 번 먹는 게 있어. 네. 술 때문에 복부 비만이 생긴다는 건 이미 뭐 그 검증이 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설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하체 비만이,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하체 비만이 많다라는 거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실 복부 비만도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겠지.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술을 먹진 않는데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복부 비만이 하체 비만보다는 그 노원점으로 한번 용하다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러면 이게 인간의 그 뭔가 그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는 태생적으로 이제 사냥을 하면서 생존을 했고 여자는 이제 집에서 원시 시대는 이제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채집 남자가 갖고 온 거를 이제 잘 관리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거와 어떤 지방의 대사는 여성이 갖는 기본적인 유전적 체질. 그래서 지방을 자꾸 이렇게 쌓는 성질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이거 내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고. 저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하체 비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형 비만에 대해서. 네. 근데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서 힙하고 허벅지에 살이 찌는 이유가 또 이제 여성이 중요한 역할 중에 이제 출산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지방이 지금 이제 지방이 굉장히 나쁜 얘기들만 하고 있지만 지방의 그 좋은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쿠션이 내부 되시는 장기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충분히 그 조물주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이 겨드랑이에 왜 털이 있을까? 이 성기주에 왜 털이 있을까? 이것도 다 보호 효과라는 거지. 옛날에는 옷이 없을 때는 이 겨드랑이에 털이 없으면 움직일 때 굉장히 아프대. 네, 빡빡하고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드랑이 털이 있어서 윤활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과격한 움직임 안 하니까 다 이제 그 제모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나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애초부에 굉장히 어떤 그 기아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뭐 석기 시대나 이럴 때. 그래서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뭔가 영양분이 들어오면 그걸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게 이제 지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몸에 안 들어오는 상황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지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너무 쉽게 우리가 이제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게 되니까 이제 지방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이제 나쁜 역할이 지금은 더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몸은 어떻게든 태생적으로 음식물을 들어오면 그걸 소화시켜서 어떻게든 영양분으로 저축을 해놓으려고 항상 얘네들이 이렇게 몸과의 대화를 한다면 이놈들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 제일 좋은 저장 형태가 지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되 적게 먹되 이렇게 3, 4일에 한 번은 약간 많이 먹어줘라. 그래서 몸이 이놈이 지금 이 먹는 양을 줄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계엄령을 내리기 전에 아니구나, 많이 먹네.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지나친 비축을 못하도록 이런 걔랑 머리 싸움을 하라는 거야. 이게 일리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이제 오, 어떻게 그래요? 생각하면은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을 계속 빼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기가 와요. 그러니까 네. 몸이 적게 먹는 칼로리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주인이 언제 이제 또 칼로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지방이 안 나가려고 더 애를 쓰고 이제 축적을 더 한단 말이죠. 버티는구나. 네, 얘도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대로 그렇게 해본다면은 우리 몸이 오히려 이제 그 칼로리를 더 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제 더 보여주니 더 이제 칼로리 섭취를 더 그러면 하니까요. 지방을 소비할 수도 있는 네,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저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방의 행태, 네. 얘들의 본질 이거를 잘 적응을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식습관을 잘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 3, 4일쯤 되면요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식이요법을 하느라고 음식을 줄이면 진짜 한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3일째 돼서부터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예민해지고. 그 만성적 저혈당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짜증나. 원래 써니가 성격이 좋은데 이 만성적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 만성적 저혈당이 오니까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성격 변한 거야.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먹어줘야 돼. 아니 그거 이제 한 번 또 잘못 먹으면 훅 찌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 일시적인 체중 증가거든요. 먹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밥을 먹기 전이랑 밥을 먹고 나서 체중을 재보면 1, 2kg는 금방 늘어나 있어요. 수분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체중을 재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밥 먹고 나면 체중이 느는데 수분이 는 거를 본인 스스로는 이게 지방이 늘었다고 착각을 하고. 네. 야, 그건 병이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신 거죠? 아니 대부분의 문명 국가의 성인 여성들은 원래 매일 체중을 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중을 매일 재는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내잖아. 보통 2번씩은 다 재요 아침 저녁으로.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화장실을 다녀온 상태, 그러니까 일정한 그것도 재고, 상태로, 네. 그렇게 재면은 밤에는 왜 잽니까? 밤에는 그냥 궁금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큼 줄어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고 오늘 내가 열심히 움직였는데 얼마나 빠졌나 이런 거죠. 그렇죠. 궁금하죠. 실제로 그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체중을 재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그 입장에 네네. 본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치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이제 1, 2kg 때문에 저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전날 과식 이런 거 안 했을 때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체중을 재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민감한 사람은 일단 정신과처럼 병행을 해야 돼. 이거 너무 민감한 거야. 아니 하루 강박적이. 하루 2번 재는 것까지는 정상이라니까 아니에요. 다 잰다니까 다. 아니 2번은 오케이. 야, 하루 2번은 오케이. 야, 4번은 약간 강박적인 것 같다. 4번은 그죠? 식사 때마다 끼니 때마다 재고 막. 좀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계신 가정 주부가 가령 뭐 하루 한 3번 잰다. 아침에도 재고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재보고. 그러니까 3번까지는 오케이.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직장인이 자기 책상 밑에다가 체중계를 갖다 놓고 아니죠. 하루에 막 7번 8번 재는데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하루에 2번 재는 거 오케이. 근데 내가 비만클리 가면은 진짜 아이러니컬하게도 뚱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마른 사람이 더 마르려고 오는다니까. 그게 비만 클리닉의 역설이야.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들이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물론 뭐 환자를 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갑자기 그 댓글 생각났어. 게스트 말 좀 합시다. 아니 관리를 계속 손 들고 말하세요. 관리를 계속 하니까 날씬하신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계속 이제 비만과 관련돼서 궁금증을 이제 물어볼게요. 해서 그다음에 자, 내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헬스클럽에 가면은 막 칼로리 200칼로리 했다고 그러잖아요. 런닝머신 뛰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지방을 끌어와서 연소를 시켰다고 해. 그 지방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방은 눈에 보이지 기화되나? 않게. 예. 기화도 되고 물로도 나가고 어쨌든 최종적인 산불이 이산화탄소가스랑 수분이니까 지방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는 지방의 형태로 보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없어지는 거라고. 뭐 이렇게 그냥 아주 무식한 상상으로 그러면 소변이 좀 기름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나가냐 이거지. 내가 1kg로 빠졌는데 그 1kg가 어떻게 빠지냐 이거죠. 그냥 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화되고 수분으로 그래. 빠지고 최종 산물은. 지방이 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지방이 이산화탄소로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면 에너지 되는 원으로 거예요? 쓰이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이고 이제 최종적인 산물이 이산화탄소 가스와 그 다음에 수분 형태로 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약 중에 그 눈으로 직접 우리 몸에서 나가는 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는 거는 아시죠? 뭐였더라? 네. 까먹었네. 그 로시에서 나온 거. 네, 아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 약이 있어요? 네, 그런 그 이름 뭐였지? 제니칼이요? 제니칼. 네. 아 그렇죠. 제니칼. 네네. 제니칼은 진짜 뭐 변기에 기름이 둥둥 뜬다. 그거 말하는 거죠. 진짜 뭐 아니 한번 그 각성 효과를 주기 위해서 먹어볼 만해. 네. 네, 맞아요. 장관이야 장관. 본인은 기름진 거 전혀 안 드신다고 하는데 네. 본인이 변을 보고 놀라요.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의 효과를 기대하고 일부러 그 캡슐에 그런 성분을 넣은 게 아닐까 이런 음모론도 생각. 자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더 지방이 잘 타요? 아니면은 조금 약간 식사하고 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 식사한 전후 시기에 네. 따라서 지방이 태우는 속도. 그러니까 뭐 공복 운동이 좋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들한테 가이드하는 건 사실 운동의 그 공복 아니면 식후가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하진 않고요. 그래요? 운동의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공복이면은 공복인 게 좋은 거고요. 식후에 할 수 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하고 나서 좀 여유 있는 시간 있다고 하면 그때 걷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의 이제 최종적인 관건은 얼마나 내가 규칙적으로 이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공복에 할 거냐, 뭐 아니면 식사 후에 할 거냐를 따지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네. 장기 지속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아주 어느 게 더 효과 있는지 그게 더에 집착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도 이게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느니 자기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식단 스타일에 맞게 거기서 맞춰가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인데 운동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나 거의 매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운동을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를 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언제까지 이렇게 운동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렇지. 거죠. 예.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 일상적 그 이 일정들이 빡빡하잖아. 네. 그 사이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시간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같은 60kg라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이 살이 이 비만 지방이 분포하는 부위가 좀 다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뭐 여성들은 뭐 옆구리와 허벅지에 많이 찐다고 쳤을 때 그거 외에 네. 뭐 어떤 사람은 막 팔뚝이 더 두껍다든지 어떤 사람은 막 발목이 막 살에 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나요? 그쵸, 그거 왜 같은- 이렇게 예. 국소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이제 국소적으로 체지방의 분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몸무게보다 좀 적게 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원래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 보이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일단 그거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피하 지방 얼마나 체지방이 많으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60kg라 하더라도 근골격량이 많은 분들보다는 지방이 많은 분들이 좀 더 뚱뚱해 보여요. 네. 같은 60kg라 같은 무게일 때 지방이 훨씬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더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부위별로는 대표적으로는 복부 비만, 허벅지 비만 이건 약간 성별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팔뚝에 살이 많은 분, 뭐 발목에 네. 살이 많은 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하고 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타고난 체형하고.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이제 팔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아무래도 이제 이 팔뚝에 더 살이 찔 수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사실 발목은
타고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 네, 타고난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 같은 부위 관리하는 분들 젊은 20대 여성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네. 알통이 도드라진 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알이 도드라지신 분들이요. 아. 일명 닭다리라고 하는 분들은 아, 네네네. 근데- 보톡스 맞으면 되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발목이 굵은 분들은 참 해결이 어려워요. 네, 아. 발목이 굵은 분들은. 그러니까 야, 뼈가 그러네. 굵은 거예요? 네. 아, 그 아. 주변이 그리고- 그냥 네. 그냥 디퓨저하게 그냥 지방이 쫙 깔린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뼈대 자체가 굵고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잘 안 보이죠. 이제 아.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좀 어려운. 그냥 밴디지 하면 안 돼요? 묶어서 네. 못 쓰게 하면 안 돼요? 전족처럼요? 평화시키는 거지 일종의. 아니 옛날에 누가 상당부기가 질문하니까 어이없어 하시잖아요. 아니 진짜로 물론 그거는 이제 근육의 퇴축이겠다. 그지 이제 뭐 실제로 기부스하고 나면은 네네. 쫙 그쵸, 다리가 늘어지거든. 얇아지니까. 응. 그건 근데- 이제 근육. 근데 여기 이제 여성분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발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럼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의 발목에 관심 별로 없거든요. 아, 관심 있는 사람 많아. 아니지. 막 많아요? 많아 네. 많아. 그래.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성분을 딱 봤을 때 이분이 살이 빠졌을 때 체형 관리를 했을 때 좀 더 예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볼 때 제가 보는 중요 부위가 손목 발목이에요. 아, 그걸 네. 보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나오나요? 이렇게 뺐을 때 좀 더 예쁘겠다 그렇지 않겠다를 알 수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 발목은 써니 발목 좀 올려봐 봐. 충분히 가능성 있으세요. 아. 예뻐질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이뻐져? 숨겨진 막 지방들을 날린다, 좀 숨겨진 지방이들을 좀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발목도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얼굴이나 뭐 몸매나 뭐 다른 그건 것들에 기본이고. 비해서 발목은 정말 남자들한테는 매우 안 중요한데 아니에요. 아니야. 발목 굵은 발목 여자 중요해요. 싫어하시는 발목 분들도 중요해요. 되게 아, 많아요. 이거 네. 옷을 입었을 때 네.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었을 때 딱 이 오테라고 할까? 음. 그게 네. 이제 선이 거기서 끊긴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쫙쫙 떨어져야 돼. 내가 이상한 거구나. 어. 날렵하게 이렇게 쫙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걸리봐. 그러면 여자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데. 각선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시각적 느낌이지. 음. 예.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신경 쓰고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마 오늘부터 발목을 계속 보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발목 좀 근데 봐야겠네요. 아까 우리 최 원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게 모션이 많은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덜 쌓이나요? 네. 아, 그러면 옆구리 운동을 많이 하면 옆구리에 지방이 덜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옆구리 운동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옆구리만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복부 전체를 이제 그렇죠. 네.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복부 부위에서 가장 살을 먼저 빠지는 부위는 윗배예요. 야 이거 재밌네. 네, 윗배가 윗배가 왜 그러죠? 뭐예요? 윗배, 그러니까 내장 지방 때문에 나오는 것이 윗배이기 때문에요. 아. 몸무게를 일단 빼면 윗배가 먼저 빠져요. 근데 야. 아무리 살을 빼도 빠지지 않는 그 똥배, 네, 아랫배. 예. 어. 그런 부위에 이제 시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거의 모션이 없는 부위네. 네, 시술이 예. 모션이 없고 중력에 의해서 좀 많이 모이는 곳이다. 네, 지방 축적이 그리고 이제 러브핸들. 아, 그렇죠. 러브핸들 부위가 남자분들 이렇게 러브 뭐요? 러브핸드라고 그러니까 안을 때 남자들이 만지는 그 부위? 허리 부위 있잖아. 힙 위 등살, 힙 위에 있는 등살. 이렇게 뒤태. 되는 여기요. 러브 핸들? 네, 네. 러브핸드. 러브핸드. 잡히죠, 이게 요렇게. 의외로 많이 모르는데. 평생 비만감 담을 고등학교 다닐 때 썬데이서울 이런 거 좀 봐. 고등학교 때 본 건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러브핸드라고 아랫배는 시술을 받으면은 그 체중 감량하면서 같이 시술을 받으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부위예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살 빼면은 이렇게 볼이 쪽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체질 탓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런 체질형인가요? 근데 살을 빼면은 거의 90%의 사람은 얼굴 살이 먼저 빠져요. 그게 얼굴은 피하 지방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피하 지방이 적기 때문에 조금 빠져도 먼저 티가 나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네요. 왜 어떤 원리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피하 지방이 얇은 곳은 네, 먼저 살이 빠져도 금방 표시가 나는구나. 그렇죠. 네. 두꺼운 부위는 배는 한참 있다가 네, 표시가 그렇죠. 나는 거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살이 빠진 말되네. 데가 얼굴인 거예요? 얼굴이죠. 살 빼기 시작하면. 아, 얼굴. 네. 그 다음은 그러면 그러니까 체형에서는 순서가 있나요? 윗배. 아, 윗배가 먼저. 체형에서는 그러니까 윗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윗배가 먼저 빠지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체 비만이 있는 분들은 허벅지가 먼저 찌고 허벅지가 가장 늦게 빠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정말 하체 비만이 심한 분들, 그러니까 신체 체형의 불균형이 심한 분들이 체중만 감량하게 되면 결국 그 체형의 그 불균형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더
네. 더 오히려 하체 비만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 있겠네요. 왜냐면 위에부터 빠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얼굴살 가슴살만 빠진다고. 네. 그래서 예. 야, 슬프네요. 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허탈해야겠는데. 야, 이거 뭐 기껏 키워놓으려고 했더니 중요한 게 다 빠져버리고 뭐 제기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탈해야겠어. 그러면 그 부위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시술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전체적으로 이 체지방량을 줄였을 때도 분명히 이제 도드라지는 빠지죠. 부위가 빠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건 그런 부위에 시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이 이렇게 쌓여서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살이 네네. 찌고 하는.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뜨고 있는 게 셀룰라이트더라고요. 막 그렇죠. 셀룰라이트 네. 확인하려고 이렇게 피부를 비틀어 보면 막 울퉁불퉁한 게 나오고 그걸 빼는 무슨 마사지도 있다고 하고 막 이러던데 지방이랑 셀룰라이트는 뭐가 네. 제일 큰 차이인 거예요? 일단 지방은 단순하게 아까 이제 지방 세포의 크기가 늘거나 아니면 크기가 숫자가 많아지거나 크기가 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네. 지방이 이제 모여 있는 거라면 셀룰라이트는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진피증 그리고 이제 혈액 순환 계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셀룰라이트가 비만한 사람한테 물론 셀룰라이트가 있는데 또 마른 사람한테도 셀룰라이트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방 축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지방이 과다 축적된 상태에서 셀룰라이트가 많은 분들은 지방을 줄이는 시술들이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네. 않고 이제 마른 상태에서 셀룰라이트가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순환의 문제를 개선시켜 주는 거거든요. 혈액 순환의 문제. 그리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순환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뭐 고지파 시술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메소세라피, 카복시 세라피 네. 이제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만져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셀룰라이트는 정확하게는 조직학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셀룰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직 검사해야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임상 증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일단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위는 꼬집었을 때 이게 그 누들이라고 하거든요. 결절이 생겨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요.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이에요. 예, 울퉁불퉁하고 울퉁불퉁하다는 게 이제 피부 겉으로 드러나요? 아니면 안에? 네, 겉으로는 그래서 그게 오렌지 필 어피어런스라고 귤껍질 같은 모양을 나타내요. 피부에서는. 그리고 이 속에 이제 뭉글뭉글한 결절이 있는데 콩알 같은 거 막 잡혀요. 네, 그게 이제 피부 표면에는 꼬집었을 때 이제 울퉁불퉁함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보통 그 부위가 그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차가워요. 좀 차가워져 있고 그리고 만졌을 때 통증에 좀 더 예민해요. 통째도. 네, 더 아파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로 셀룰라이트를 대충은 그래도 조금 진짜 이 부위가 있다 없다. 그 저기 이게 미국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뚱뚱한 막 네네. 히스패닉이나 이런 분들 다리에 울퉁불퉁한 그쵸. 거 그거 네. 다 그냥 셀룰라이트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마른 분들도 조직 검사해 보면 셀룰라이트가 있다고요. 네, 마른 분들도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울퉁불퉁함이 막 보이는 분들은 네. 굉장히 심한 셀룰라이트. 그러니까 셀룰라이트도 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을 때 그 또 귤껍질처럼 보이는 거는 가장 심한 단계고요. 그건 아주 말기 그쵸. 셀룰라이트. 뭐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네. 6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가장 심각한 거는 그냥 가만히 봐도 저 사람 피부가 귤껍질 같다 할 정도의 그런 모양이고 좀 단계가 이제 그 완화될수록 이제 꼬집었을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1단계, 2단계 정도의 셀룰라이트는 셀룰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실. 예. 그럼 이것도 약간 그 뭐 초기에 좀 뭔가 해결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완전히 네, 맞아요. 말기가 돼서 네. 딱딱해지고 막 이러면은 뭘 네. 시술해도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뭐든지 조기 검진이 필요해요. 셀룰라이트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너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막 늙어 보이는 거 있지 오히려. 맞아요. 아우 안타까워. 네. 왜 갑자기 늙어졌지? 맞아요, 살은 맞아요. 빠졌는데 네, 그쵸. 그게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빼서 그런 건가요? 아까 이제 얼굴살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살이 먼저 빠지니까 몸무게를 많이 안 뺐어도 얼굴에는 먼저 티가 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지방의 역할 중에 좀 피부를 윤택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방이 빠지니까 굉장히 까칠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푸석푸석해 보이고.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게 속도는 속도도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속도 그다음에
그래서 체형적인 관리를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똑같이 5kg를 빼도 몸무게만 5kg를 뺀 경우랑 또 본인이 고민하는 부위의 체형적인 관리를 같이 하면서 5kg를 뺀 경우랑 봤을 때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체형적인 관리를 같이 하면서 몸무게를 뺀 경우는 다른 사람 봤을 때 5kg 이상 뺀 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 체중을 정하고 이 몸무게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고민하는 그 군살까지 다 빠졌을 때 이 목표 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랫배, 똥배 빼기 너무 힘든데 그 배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몸무게를 빼다 보면 얼굴은 사실 더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몸. 거기는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해요. 지방 이식 좀 볼에다 좀 넣고 네. 남는 지방 일로 위치 이동. 전 제 지방 다 기증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굉장히 고도 비만이었다가 뭐 이렇게 확 위밴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150kg였는데 막 100kg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막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늘어져. 그건 나중에 붙어요? 아니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쉽게요. 살을 빼고 나서 예전 큰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옷을 줄이는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피부의 부위를 절개해서 그러니까 잘라내고 이제 나머지 부위를 꼬매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그 이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수술. 네. 완전 늘어진 피부를 다 잘라내고 그걸 다 이제 하니까. 네. 그런 수술은 365MC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죠. 성형외과 큰 병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피부 시술. 그것만 또 하는 성형외과들이 작은 성형외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또 성형외과들이 있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크게 살 빼는 사람이 꽤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시술로만 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그 얼마만큼 몸무게를 원래 갖고 있는 체중에서 몇 킬로를 뺐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속도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제일 큰 거는 몇 킬로를 뺐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90kg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목표 체중이 75kg야. 그래 이제 15kg 빼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피부가 잘 탄력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밀착되면서 이게 너덜해지지 않고 밀착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탄력을 유지하려면 좀 빼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 감량 속도는 뭐 교과서적으로 하면 한 달에 2에서 4kg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2에서 4kg 그러면 1년이면 거의 20kg인데? 근데 몸무게가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형의 패턴으로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계단형. 그리고 보통 원래 본인의 체중에서 10에서 15% 정도를 빼고 나면 그때부터 빼기가 좀 어려워요. 정체기가 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90kg면은 이제 그분 9kg에서 10kg 넘어가면은 이제 빼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10에서 15%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저항하는구나 이제. 네, 굉장히 빼기가 좀 어려워져요. 또 어떤 논문인가 이렇게 보니까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원래 총 지방량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써니한테 몇 퍼센트의 몸 지방이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된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거역하면서 빼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포맷하고 싶네요. 다시 리셋. 그거 괜찮네. 그 유전자 치료 받아 그러면. 자, 이 비만에 대해서 이제 거의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시간을 가졌는데, 자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비만 시술, 비만 치료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명수다 김철진입니다. 1부에 이어서 비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로 지방을 시술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합시다. 지방 흡입. 네. 엄청 빼고 있죠? 정적으로. 네. 지금 1년에 365MC에서 뺀 지방이 몇 cc예요? 몇만 cc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한 분한테 제일 많이 뺀 게 2만 cc였어요. 2만 cc요? 네. 수술을 5번. 그러니까 지금 365MC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빼고 있는 그 지방 1년치를 뽑으면은 뭐 몇 천억 cc가 지금 나오고 있어 여기서. 뭐 상줘야 돼. 뻥을 쳐도. 아니 진짜 한 사람이 2만 cc 뽑았다잖아. 2만 cc. 네. 지금 365MC 누적 환자가 50만 명? 몇만 명인가? 그런데 뭐 엄청난 거지. 일단 지방 흡입 그 뭔가 요 마술처럼
저 여기만 이렇게 싹 빼주세요라는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365MC에서 열심히 지금 막 밀고 있는 시술 방법이 그 람스라고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마취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람스는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지방흡 수술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방 세포의 수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니까. 효과적이지. 예. 근데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못 해요. 수술이기 때문에. 근데 지방 세포의 수를 수술처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수술처럼 힘들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저희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람스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곡소 마취하에 지방을 아주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고민 부위에 적정량을 추출하는 그런 시술이 람스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그 지방 흡입은 튜브를 넣어서 거기다 뭘 액체를 넣죠. 뭐 무슨 용액을 넣죠. 그 튜메슨트 용액이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관을 밀당을 해가면서 이제 쭉 음압으로 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건 거예요? 아니 그런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수술하고 시술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마취가 그 차이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이것도 흡입처럼 용액을 주입하고 그리고 관으로 지방을 추출하는데 근데 그 보통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을 할 때는 최소한 3mm 정도의 관을 이용하거든요. 조금 굵고 긴 관을. 근데 이제 람스 시술은 1.5mm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반 되는 얇은 관, 한 20cm 정도 되는 관으로 지방을 추출해요. 그러니까 근데 잘 나와요? 좁아가지고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방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지방량을 많이 뽑겠다는 목적으로 하면은 그 관이 부적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을 적정량 뽑기에는 뭐 부족함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최대 몇 cc 뽑아요? 우리가 최대 하루에 제일 많이 뽑게 되면 500cc까지 뽑아요. 500cc.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셀룰라이트는 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섬유화된 조직들이 막 엉켜 있거든요. 근데 그 얇은 관으로 그 섬유막을 또 깨고 나와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지방이 더 잘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나오는 거에 이제 같이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건 이게 이제 화학적 효과랑 기계적 효과를 봤을 때 이게 지방 흡입이라는 게 거의 기계적 효과예요? 아예 그냥 빨아내는 거예요, 그냥 흡입하는 기계적 효과예요? 네. 아니면 그 지방에 그 안에 용액을 넣어서 지방 세포를 터트려서 그 액체 수준을 빼주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화학적 효과냐, 아니면 기계적 효과냐, 그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방을 추출하는 효과,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관 자체가 들어가서 지방 세포의 막을 깨트리고 사실 걔네들이 다 빨려 나오지 않고 그 안에 깨트려져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지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후에 이제 그래서 후관리를 하면서 배출되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지방 세포 알갱이가 터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액체 형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좀 흡입할 수 없냐 이거지. 그 액체 상태로도 흡입이 되고 그 알갱이로도 빠져나오고. 근데 아까 1.5mm에서 한 1.8mm 관을 쓰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알갱이 형태로 이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 이식 같은 걸 하려고 할 때는 요 관으로 추출할 수는 없고 이제 흡입처럼 조금 굵은 관으로. 지방 이식하려면 알갱이로 이식해야 되니까 굵은 거에서 빼가지고 넣어줘야 돼. 그 차이가 있구나. 네. 난 그리고 그 수많은 지방 흡입을 하고 있잖아. 근데 너무 아까운 게 이 복부에서 뺀 지방에는 진짜 그 양질의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있어 지금. 그거 다 버려요? 소각하잖아. 폐기하잖아. 폐기물이죠. 의료 폐기물. 그거를 태우면 안 돼요? 그거 줄기세포를 그냥 어디 잘 보관하면 안 되나? 너무 아까워. 본인 줄기세포. 자기 본인 줄기세포.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아니면 자기가 뭐 볼에 맞을 수도 있고 뭐 유방에 맞을 수도 있고 뭐 요새 한참 줄기세포 문제되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잘 이렇게 분리해서 잘 분리해서 순수한 줄기세포만 자기가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 그 차음 갖고 가면 해주지 않을까요? 혈액을. 그래서 요새 지방 줄기세포 보관도 많이 하기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환자 동의라든지 걸쳐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365MC가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은 이 의료 사업을 같이 하면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궁무진하거든.
지금 몇 억씩 빼고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 지방 흡입하면 약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람스라는 시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흡입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네. 하고 나서 이제 회복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부작용 얘기도 사실 언론에 네, 되게 그쵸. 많이 나왔었고. 이게 우들두들해진다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다리미로 다리듯이 뭐 이렇게 뭘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다리 위로 아니, 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아. 시술 후에. 그러니까 수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취와 관련 수면 마취와 네. 관련된 그런 이제 사실 의료 사고들이고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 후에 생기는 문제들은 그게 제일 커요. 물론 이제 수술하는 사람의 스킬 문제를 복부 같은 경우에 이제 잘못해서 복강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 그거는 뭐 네. 그거는 이제 의료 사고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있지만 주로 이제 마취와 관련돼서 부담이 가장 크고 아까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을 적정한 깊이에서 지방을 추출해야 되는데 지방을 너무 얕게 빼게 되면은 그런 울퉁불퉁함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빼야 되는데. 네, 너무 얕게 이제 지방을 뽑게 되면 이제 울퉁불퉁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하는 분의 이제 그게 이제 스킬인 거죠. 이제 그렇지 않게 수술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만들지 그래서 않아야 돼요.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울퉁불퉁 하고 다시 넣어주나? 네, 다시 넣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그런 얘기하세요. 이제 수술을 일단 처음에 그 시작해서 지방을 일단 저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본인이 하다가 조금 과하게 뽑은 곳에 이제 다시 지방을 넣어준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사실 과유불급이라고요. 어쨌든 많이 뽑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뽑지 않은 사람은 불만이 있으면 재수술을 해주면 되는데 많이 뽑고 나서는 해결이 어려워요. 많이 뽑고 맞아. 나서는. 항상 이 욕심부리다가 네. 욕심부리다 망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여자들이요 참 이렇게 이중적인 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살을 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술이나 이런 걸 도움을 받고 싶다는 유혹이 정말 크고 실제로 받기도 해요.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 운동으로 뺐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그 이영자 사건도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죠. 뭐 왜냐면 아니 뭐 그럼 시술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까지 막 이런 편견도 좀 있거든요. 그 살은 운동해서 빼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시술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리는 환자들은 없어요? 막상 와서 후기를 안 남겨. 받을 때? 후기를 안 남기고 또 중요한 건 소개를 안 해주세요. 네, 소개한 적 없어. 자기 혼자 나만 알겠다고. 자기 혼자 이뻐진 거야. 혼자 열심히 해서 뺐다고 소개를 안 해주시죠. 그렇지. 그런 분들은 맞아. 보통 최대 몇 cc 이상 빼면 위험해요. 한 번 이제 네, 한 번에 뺄 때. 이제 대용량 지방 흡입이라고 해서요. 이제 보통 5,000cc 이상을 하루에 흡입하는 거는 와, 위험하다. 네. 5,000cc. 그러면 이 아까 말한 이제 그 람스 네. 이게 람스가 이게 국소 마취, 네. 뭐 로컬 아네스테시아 요거죠. 맞아요. 약자가. 그러니까 국소 마취 지방 흡입술. 네. 그러면 주로 어느 부위를 많이 해요? 그것도 배 아랫배? 네. 복부에서는 아랫배랑 러브핸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뒤. 네, 허벅지 옆에 이제 승마살이라고. 엉덩이랑 그 허벅지 승마. 사이 뒤. 그죠? 고기 이제 고기 밑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마살이라고 해서 허벅지 바깥쪽에 볼록 튀어나온 살. 그런 요즘에 사실 이렇게 승마살. 네, 승마살. 재밌네. 그 새들빼. 예, 그런 모양으로 이제 승마살. 예. 그 부위 많이 빼고 부위별로 이름이 다 있어. 러브핸들 있고 승마살 승마. 있고. 그리고 정치자분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승마. 그렇죠. 허벅지 바깥살이라고 말씀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일 살이 안 빠지는 게 배이기도 한데요. 정말 진짜 힘든 건 등이랑 팔뚝 이쪽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자 뒤태가 나이가 들수록 여자한테 중요한 게 뒤태거든요. 등살, 러브핸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등살이 더 쪄요. 상체가 아까 이제 여성은 하체가 더 많이 찐다고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폐경이 되면은 여성 몸도 이제 남성 몸처럼 비슷하게 되면서 복부 비만, 상체 비만을 더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등살은 사실 좀 빼기가 힘들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그래서 시술이나 이런 걸로도요? 아니 운동이나 이제 식이요법으로. 그래서 이제 시술 체형 관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러브핸들
그리고 이제 등에서는 브라 라인이라고 하는 부위. 네네네. 예, 그 부위 주로 국소적으로 뭐 지방을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계적인 관리, 뭐 주사요법 이런 것들 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국소를 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등 전체 살을 다 빼고 싶다거나. 일단 몸무게를 그럴 수 빼셔야 돼요. 있잖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운동이나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면서 필요한 부위는 시술을 받는 게 네.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물어봐요.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 경험이 있냐고, 몸무게를 네. 빼본 경험이 있냐? 그럼 몸무게를 뺐을 때 그때도 안 빠져서 고민한 부위가 어디냐고. 네, 그래서 그런 부위에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체형 관리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형 관리하면서 몸무게를 네네. 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원래 생각했던 만큼의 체중을 빼지 않아도 체형이 이제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체중에 그래도 좀 덜 집착하게 돼요. 그렇구나. 몇 개 포인트만 빼면 되겠네. 러브핸들이랑 승마살, 네. 네네. 뭐 요 아랫배 요 세 군데만 일단 빼도 체형이 확 바뀌겠는데. 네. 응? 여성들은 이제 팔 바깥쪽. 네 맞아요. 네, 바깥쪽. 아 그래? 팔뚝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게 여름에 노출 때 신경을 많이 쓸 것 해야 될 같은데요. 부위가 점점 늘어나.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야, 써니가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봐. 궁금증이 막 샘솟네요. 그다음에 이런 직접 지방을 흡입하는 거 말고 무슨 주사액을 넣거나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요새 네. 뭐 어디 얼려서 뭘 하는 것도 있던데. 네, 냉동지방 파괴술이라고요. 그건 뭐예요? 네, 일단은 아까 이제 수술 말고 비수술에서는 쉽게 이제 바늘을 사용하는 시술, 아니면 기계, 주사파. 네, 기계를 사용하는 네. 시술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네. 이거를 또 좀 아픈 거, 좀 덜 아픈 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냉동지방 파괴술은 좀 덜 아픈 기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 세포를 쉽게 이제 얼려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국소적으로 네, 국소적으로. 그 부위만 딱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핸드피스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그 부위에 장착을 하는데, 네, 그러면 얘가 막 이 차갑게 되면서. 네, 차갑게 돼요. 그러니까 딱 그걸 기계를 떼고 나면 그 부위가 샤베트처럼 이렇게 진짜? 만져져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러면은 피부 위에다가 하는 걸 텐데 그렇죠. 얼리면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요? 피부 동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패드를 붙이고 이제 지방층에만 그 작용을 그러니까 하도록 이 찬 기운이 안으로만 들어가게. 네, 지방에만. 야, 신기하네. 네, 그렇게 되게 해서 기술이 그럼 발달해요. 딱딱해요? 얼었으니까 딱딱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샤베트의 느낌. 지방 자체가 샤베트의 느낌이 그 되는 피부 거예요? 그 느낌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만지면. 그래서 보통 시술은 기계를 장착하고 40분에서 1시간 하고 시술의 간격이 한 달 주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들고 그런 특히 남성분들이 그 시술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이 얼면 왜 자살하는 거야 도대체? 뭐 더운 지방에서 왔나?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지방 세포가 굶어 죽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계가 압을 걸어서 이제 딱 일단 혈류를 먼저 차단하고 그 부위를 얼려요. 그래. 그럼 마이너스 나중에 9도로. 천천히 얘가 이제 살아서 천천히.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위가 천천히 이렇게 딱 들어가요 안으로. 네, 천천히 들어가요.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최소 한 달, 한 달에서 12주까지 변화가 생기는 시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새 남자도 많아요. 네, 남자는 되게 피하 지방이 적어가지고 이런 맞아요. 시술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남성분들 복부 비만이 많은데 체중을 빼면 일단 위배부터 빠지기 때문에요. 이제 근데 복부 살을 빼도 나머지 남는 데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러브핸들 부위거든요. 예, 그래서 남성분들은 러브핸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복부에 이제 내장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하 지방을 같이 줄여주게 되면은 몸으로 느끼는 체형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런 체형 관리 자체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거 몸무게를 뺏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시켜줘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변화가 막 몸이 이뻐지니까 네.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네. 뭐 이런 식의 시스팩도 곧 만들 수 있겠어? 뭐 이런 느낌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내가 듣기로는 또 연예인들이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비만 레이저니 뭐 RF니 뭐 이런 냉동을 거의 그냥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지. 왜냐하면 군살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수영 비키니 입고 막 이래 사진 찍고 막 이래. 걸그룹 몸매가 그냥 운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군요. 왠지 속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 대중들은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저렇게 저 몸매를 유지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중들은 그걸 보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지.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야, 쟤는 저렇게 몸이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다시 이 비만 클리닉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약간 걸그룹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은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플러스해서 아마 시술을 더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걸그룹들은 하루에 춤추는 그 연습하는 시간이 8시간 있으면 엄청난 칼로리 소비를 하고 있지.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거든. 맞아요.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제 연예인들은 아기 낳고 나서도 몸매를 금방 회복하는데 맞아요. 왜 자기는 그게 안 돼서 여기 병원에 오느냐.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분들은 몸이 재산인데 본인 몸으로 돈 버시냐고. 그만큼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셔요. 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근데 그냥 이런 시술만 맹신하고 운동이랑 식이 조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아까 이제 기계적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형 관리하는 분들은 체중 감량을 같이 하도록 계속 가이드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제 진료실에서 또 시술을 하면서 어떻게 일주일 생활했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몸무게를 빼려고 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이런 시술을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이 시술의 효과를 잘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그렇죠. 일단 당신이 만족하고 나도 보람이 될 거다. 그래서 3가지를 지키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절주하는 거.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절주하지 않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 줄이는 거. 그다음에 3번째는 일주일에 200분 정도 운동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형 관리를 하자. 그럼 막 화내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내가 그런 식으로 다 할 거면 힘들게 뭐하러 병원에 왔겠냐고. 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낼 테니 날 좀 어떻게 해주시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정말.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는 그냥 튕겨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노력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랑 시간을 계속 드리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당신 이렇게 돈 드리고 시간 드리는데 그래서. 그리고 아예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안 되면 나도 좀 도와줄 수. 그러니까 나는 일을 어떤 사람들한테나 다 똑같이 해주는데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1 더하기 1이 이 이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이 미만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그 몫은 당신 몫이다. 계속 저는 방어를 하면서 그 돈과 시간 얘기하셨는데요. 시술 비용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비싼가요? 시술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의 비용으로 하면 한 달에 그 사회에서 8회 정도 관리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최소가 15만 원. 15만 최소가 15만 원. 그리고 최대는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주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한 그 국소마취에서 지방 흡입하는 거예요, 람스. 네. 그 이렇게 막 러브핸들 하면은 뭐 약 100만 원 정도 하고 막 이런 정도 하지 않나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냥 사이즈가 크지 않을 때 기본 양으로 하면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계산해 보니까 1cc 지방 1cc가 금보다 비싸. 이거를 뺀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팔뚝살을 막 온 이상한 레이저로 막 해가지고 막 겨우 빼가지고 약 20cc 뺐잖아. 근데 뭐 100만 원이 넘었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금보다 비싸더라니까. 되게 참신한 비유신데요. 이게 빼기 싫어질 것 같은데. 지방값이 금값이야. 그래서 거꾸로 내가 이거를 빼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걸 찌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돈을 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다 이거지. 열심히 이제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게 않도록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다라는 게 이제 나의 주장이지. 뭐 근데 그 남자하고 또 여자하고의 그 이 기대치가 다르니까 남자들이야 뭐 그렇게 막
이 체형이나 이런 거에 크게 집착 안 하죠. 우리는 돈에 집착하지. 남자들은 배에 나온 거 인격이라고 계속 그러고. 그 걸그룹들 그러니까 방송의 그러니까 영향이죠. 방송의 이게 사회적 영향이 있다니까. 네. 그래서 하도 네. 깡 마른 모델이 나오고 걸그룹도 그냥 네. 빼창하잖아. 그쵸. 나오고 막 이게 자꾸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짜 막 조금만 살이 찐 사람들은 안 예쁜다는 인식이 네. 딱 잡혔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점 말라가고 있다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게 한국 사회의 미래에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 그래서 지금 당장 피검사잖아.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헌혈을 할 수 없는 헌혈의 부작용자가 절반이라는 거야 이미.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마르면은 또 생식의 기능 자체도 떨어지니까 불임이 많이 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막 헌혈도 못하지. 막 불임이지. 막 이런 여자들이 그 미의 그 기준에 추구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지금 최순실 사태가 문제가 아니야. 예, 지방이 이제 적어도 이제 생식에 문제가 생기고 지방이 많아도 생식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일단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그 365 MC 클리닉 로비에 가서 앉아봐봐. 다 말랐어. 진짜. 내가 진짜 한번 이거 하고 칼럼 쓰려고 했다니까. 도저히 뚱뚱한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거야? 근데 앉아 계신 모습을 봐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하체 비만이 있는 분들은 절대 이제 앉아 있어서는 티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옷으로 숨겨지는 부위에 살이 있잖아요. 드러나는 부분은 마르고 숨겨져 있는 데는 살이 있는 여자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겉보기에는 말라 보일 수 있죠. 그다음에 자 냉동 이런 기계적으로 하는 것 중에 또 요새 흔히 쓰는 건 또 뭐 있어요? 이게 그것도 유행이 있더라고. 이게 쫙 왔다가 한번 별로 효과 없나 하고 딱 지나가고 막 유행이 있어. 요즘에 또 이제 요즘 뭐가 떠요? 그 비접촉 고주파라고 해가지고요. 고주파 시술은 원래는 이제 직접 사람이 문대죠. 이제 문대잖아요. 네. 근데 문대지 않고 냉동 치료 장비처럼 장착하는 고주파 시술이 그래요?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럼 누워 있어요? 네, 그냥 누워 있으면은 기계를 딱 장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가정용 없어요?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이렇게 접촉해서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또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계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알아서 그렇지. 해주는 그런 또 장점이 인건비를 있어서 절약할 수 있고. 있어서 요즘에 효과가 좋다면 뭐냐 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는 비접촉 고주파 그 약간 시술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술 가능한 부위가 그게 이제 몇 곱하기 그러니까 몇 센치 곱하기 몇 센치? 공책 크기? 복부 네. 커버할 수 있는데요. 공책으로 3개 정도? 3개 정도. 그러면 복부 넓게.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네. 복부 전체를 커버하고 또 허벅지나 팔을 할 수 있게 이게 두 개 분리된 것도 나오고.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볼게 이게 문화하고 관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띄어야 되고 화끈해야 돼. 그래서 이거 기계로 해봤자 줄어드는 그 다이아미터나 지름이 아주 미미한 거야. 그리고 이게 눈에 잘 안 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끈한 걸 찾거든. 한 번에 확 뺄 수 있는. 그럼 성형도 화끈하게 하고 비만 살 빼는 거 화끈하게 뺀다고. 그러니까 쭉 뽑아야 돼. 흡입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시술들이 외국에 비하면 그런 기계적으로 지방 태우는 시술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 한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층이 굉장히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빼고 눈에 보이고 좀 아프고 멍들고 이래야지 뭔가를 한 것 같다고. 그죠. 아파야 된다니까. 네, 이 아파야 고통을 돼요. 참으면 큰 보상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아파도 되는데. 그래서 저도 시술을 직접 하면서 환자가 너무 아파하면 이제 그렇게 위로해요. 아픈 만큼 더 많이 빠진다고 참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기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피부과에서도 듣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프지만 효과는 더 좋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술 기계건 뭐 흡입하는 걸로 봤을 때 거의 9대1 정도 되나요? 8대2? 수술하고 이런 흡입하는 거하고 그냥 이 기계 갖고 어떻게 문대거나 이렇게 뭐 하는 거하고. 근데 그게 이제 수술 말고 시술에서도 아프고 멍들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은 따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바늘 꽂아가지고 뭐 혹시 액체 넣고 뭐 메조세라피, 뭐 HPL 조사요법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비율이 아직은 주사 비율이 기계적인 비율에 비해서 더 많아요. 한 7대3 정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아픈 걸 싫어하고 먹는 걸 싫어하는 그런 그 환자층이 이제 기계 시술을 하는데 근데 또 기계 시술들은 사실 장비값이 있기 때문에 시술이 좀 고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돈 내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시술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냈는데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고 이러니까는 환자가 정말 의사를 믿고 따라오는 환자들한테 이걸 어필하기가 쉬운데 처음 보는 환자 아직 이 환자를 잘 몰라요 서로.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시술을 처음부터 권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시술 받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20대, 30대 또는 뭐 40대 여성일 텐데 이 사회적 그 생활과 맞물린다면 되게 결혼 전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왠지. 네, 결혼 전에. 네. 네. 이 예식장에 나 이 몸 갖고 예식장 못 들어가. 뭐 이런 맞아요. 거라든지. 네. 뭔가 취업 뭐 이럴 때도. 네, 결혼 전에 취업 전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희가 이제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 그다음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출산 후 출산 폐경 후. 전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령대 20대, 30대, 그 뭐 50대, 60대 이렇게 좀 그 연령대별로 이제 이유가 있구나. 네, 이유가 그 있어요. 시기적 그 사회적 시기가 있구나. 네. 지금은 이제 요새 좀 바쁘겠네요. 수능 끝났으니까. 네. 고3 애들 좀 많이 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비만이 이 몸으로 대학 못 가 이러면서. 원래 여성들이 그 첫 다이어트 하는 시기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걸그룹들 때문에 뭐 중학생들도 다이어트하고 그렇지만 저만 해도 제가 처음 다이어트를 했던 때가 대학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지. 미팅도 하고 막 이래야 그때 되니까. 다이어트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3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사진 공개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지금 그 시기적으로는 비만이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좀 비수기예요. 왜냐면 아까 옷으로 다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필요성을 좀 덜 느끼거든요. 근데 입시가 있어서 11월, 12월은 저희가 좀 이제 요번 겨울은 이제 수험생으로 넘기고 네. 내년 봄에는 이제 그러니까 1월은 이제 새해 결심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이거 얘기가 4, 5, 6월은 이제 여름 휴가를 대비. 준비하는 분들이 오시고 1년 365일 잘 되겠네요. 네. 산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만 수술 거창한 거에 비해서는 다 안전하고 뭐 부작용도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몸속에 뭐 집어넣고 찌르고 빼고 이런 거면은 네. 뭐 부작용이나 위험 이런 건 좀 없습니까? 네, 지방 흡입하다가 지방이 혈관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엠볼리즘 그래서 생길 이제 수 이렇게 색전되는 색전증. 네. 근데 사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취와 관련된 부분이 출혈 수술할 정도, 때는, 마취 이런 것도 문제되겠지. 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출혈 생길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냥 비수술적인 방법에서는 부작용이 부작용이 그러니까 없어요? 제일 크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감염. 감염이죠. 감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또 막 여러 가지 뭐 C형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또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해서 왜냐하면 주사 바늘을 이제 찔러서 재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네, 그렇죠. 그렇지. 전혀 그런 부분은 근데 어쨌든 시술 하여튼 뭐 감염이 제일 뭔가 큰 흉터는 많이 안 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바늘로 하는 시술들은 아니면 기계적인 시술들은 흉터는 없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람스라는 시술은 한 1, 2mm 정도 점 같은 자국이 처음에 생겨요. 그게 뚫고 들어간 자리. 네, 그게 그래서 길게 가면 1년 이상 가기는 하는데 본인은 알고 저 같은 사람은 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봐서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시술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비대칭으로 해요. 그러니까 좀 대칭적이면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하면 그냥 점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약간 점이라는 느낌이 들게 시술 부위 이제 입구를 만들 때 이제 그 자국 부위를 이제 좀 약간 비대칭으로 그 배꼽 안에 하면 안 돼요? 한 포인트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배꼽 밑으로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팔도 그렇고 허벅지도 그렇고 양쪽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일단 위치를 조금 다르게. 얼마나 아파요? 마취하는데 뭐 안 아프지. 마취가 깨는 순간 아플 것 같아서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너무 지방흡입을 받았나 이러면서 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한 3개월 지나면 후회하는 이유가 아팠기 때문에 왜냐하면 후회하는 수술 거예요? 직후에 이제 부종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수술 같은 경우는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부위를 흡입을 해보신 분이라면요. 다른 부위를 그 다음에 흡입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정에서 좀 힘든 건 있지만 내가 이러려고 후회하다가 조금 지나면 내가 이러려고 했구나. 이제 주변 레퍼런스 평가가 중요하지. 이제 레퍼런스 이제 동차에 나왔는데 너 이렇게 너 허리가 날씬해진 것 같다.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면 거기에 이거야. 다른 부위 더 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갯돈 모아가지고 하는 하지만 소개는 안 시켜준다는 거. 그렇죠. 나만 알고 있다는 거. 네. 그 왜 비만 클리닉 한때 이제 뭐 약물 처방 같은 거 좀 했었잖아요. 네. 요새도 많이 하나요? 네. 뭐 이렇게 뭐 그 간질약, 뭐 스피로이, 뭐 토피라메이트, 토피라메이트, 그하고 뭐 갑상선 호르몬제, 네네. 그다음에 뭐 아니 그 뭐지 그 뭐 이뇨제, 뭐 이런 것들, 네. 조금씩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약물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갑상선 호르몬제나 뭐 보종 그 이뇨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간질약, 토피라메이트는 식욕 억제제죠, 일종의. 예, 그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허가 사항으로 봐서는 그 항간질약, 그다음에 편두통 예방약으로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2012년도에 그 장기 복용 가능한 비만약으로 허가받은 큐시미아라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이 그 펜타민 제제랑 토피라메이트의 복합 제제예요. 새로운 성분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저도 2012년 이전에는 토피라메이트를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보고 왜 자기한테 간질약을 처방했냐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저는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그게 이제 큐시미아라는 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약의 이제 그 약이 펜타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복합 제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쓰는 약 중에 용량은 하나고요. 거의 비슷해요. 네, 용량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토피라메이트를 굉장히 큐시미아에는 용량이 높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근데 지금 뭐 작년 올해 또 장기 복용 가능한 비만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벨 뭐죠? 벨빅하고 벨빅. 그다음에 콘트라브.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약은 이제 의사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나 운동만 시켜주는 건 그냥 시중에 있는 샵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쓰면 되죠. 보조적으로 이제 약물요법을 잘 쓰는 거는 의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약들이 들어와서 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또 약을 쓸 수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확실히 환자들이 식욕감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그게 단순히 식욕감만 떨어뜨린 겁니까? 아니면 대사를 두 가지 대사를 늘려주는 거, 그다음에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거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보통은 하루에 이제 2번 복용하게 하고요. 근데 3번까지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2번 복용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정말 식욕이 뭐 아주 병적인 건 아니지만 나도 꾸준히 좀 나도 내가 살찌는 게 싫다. 그런 거 했을 때 그것을 반만 먹고 네. 매일 아침에 그냥 반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는데 그 반만 먹으면 약간 그만한 효과는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량은 충분히 이제 조절 가능하고요. 사실 약을 먹을 때 문제는 기간을 그러니까는 약이 장기 복용 가능한 약도 있고 또 단기 복용으로 허가가 된 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복용하는 기간을 그러니까 의사의 지도를 잘 따라서 그러니까 용량은 지금 뭐 하나를 먹을 수도 있고 2알 아니면 반알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먹다 말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지부진하게 계속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권장하진 않고요. 이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잘 복용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의학 전문 기자로서 이제 생각하는 그 이 건강 관리법이 DAH라고 네. 드럭 어시스티드 헬스 매니지먼트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만약에 나는 정말 식욕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뭐 큰 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벨벳 같은 거를 이렇게 4분의 1 정도 이렇게 매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 제니카를 갖고 다니다가 뭐 삼겹살 회식이 있다. 네. 뭐 그날 먹는다든지 네. 뭔가 이렇게 생활 밀착형 드럭 어시스티드 건강 관리.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꼼수 건강법이라고. 나는 그게 괜찮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니칼 그러니까 회식 자리가 많다면은 제니칼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게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식욕
억제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분은 사실 제니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흡수를 억제시켜주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한데, 얘기되네. 네,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오남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사실 식약처의 가이드대로 따지면은 BMI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이상이어야지 약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너무 드물지 그런 사람. 네, 그러니까 키가 160이면 여성이 한 거의 한 80kg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이드를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냥 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약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제 설명하고 이제 입문하는 과정에는 뭔가 이제 배려가 있다라는 그런 걸 인식시켜주고 약을 처방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려면 식욕 억제제가 필요한 거는 현실이에요. 원장님 같으면 165다 여성이 네. 몇 킬로쯤 되면 약 처방 시작합니까? 그거는 케바케? 네, 케바케. 왜냐면은 저는 그 사람의 체중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이 이제 165cm인데 본인의 인생 최대 몸무게 그리고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체중이 몇 킬로인지를 물어봐요. 물어봐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몸무게만을 보지 않고 이제 체지방률을 같이 보고 그리고 아까처럼 어떤 긴박한 상황이 닥쳐 있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중요한 면접을 봐야 된다. 네네. 아니면 한두 달 후에 결혼해야 된다. 이러면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처방을 합니다. 말된다. 말돼. 사람한테 적절한 체지방률은 몇 %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0% 정도. 20%요? 네, 20%.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표준 체중이라고 하는 체중에서는 여성들은 약간 통통해 보여요. 그래서 그 체중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미용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한 5kg 더 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남성들은 근데 표준 체중에서 약간 말라 보여요. 그게 이제 근골격량의 차이 때문에 몸무게만을 갖고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표준 체중에서는 좀 더 빼고 싶어 한다. 그런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면 환자들이 다음 진료에 왔을 때 확실히 내가 식욕이 감소했다고 네, 그래.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약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처방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약은 적절하게 도움을 받게 잘 쓰는 거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인식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제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중요할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 약인데 그 오남용이 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부작용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식욕 억제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저희처럼 비만을 치료하는 분들이 약을 정말 그냥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환자를 좀 잘 끌고 가시면은 이게 좀 인식의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또 그 학회 같은 데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무기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을 빼면서 생활 습관의 교정이라든지 뭔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거기다가 그렇죠. 또 체형 시술까지 받으면 뭐 뭔가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약 1, 2년 후에는 아주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비만 클리닉의 가장 최종의 목표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체중을 빼고 나서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살다 보면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나이 들어가는 변화 또 뭐 출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폐경이 되고 뭐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하고 마지막에 이제 당분간 안 온다고 할 때 꼭 마지막에 그 끝인사를 이렇게 다음에 만날 걸 기약하는 그 끝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혼자서 체중을 유지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화장실 다녀온 일정한 상태로 체중을 재보고 그 몸무게가 이제 3kg 이상 늘면은 그때는 혼자 조절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단 근데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그 이상의 체중이 늘어서 오시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히 여성들은 이제 체중과의 싸움이야. 관리예요, 사실. 계속 꾸준한 관리. 너무나 단기간에 어떠한 방법이든 너무나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체중을 양을 확 빼는 거는 위험하죠.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네,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는 시간만큼 다시 찌는 시간이다라고 아. 생각하면 빨리 뺄수록 또 빨리 다시 찔 수 있다. 자, 오늘 365 MC 비만 클리닉 노원점에서 오신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우리 최기 원장 모시고 비만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그다음에 비만 관련 시술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떤 현대의학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나의 체형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거야 뭐 좋은 방향이죠.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자기 몸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들, 즉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주 그 적절한 식이요법을 적절히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병행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 하여튼 그 이 비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최기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팟캐스트? 화장을 안 하고 미용실을 다니지 않고 하는 방송은 처음이어가지고 아침에 시간 절약이 됐고요. 자, 오늘 비만 얘기 너무 유익한 얘기 감사합니다. 명수다 레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김철중 기자를 좀 더 자주 소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수다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을 저희 나는사다 카카오톡이나 팟빵 네이버 포스트로 댓글 달아주시거나 radio@doc.co.kr로 이메일로 해주시면 저희가 더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명수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